가와바타 야스나리 원작의 이지의 무희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유랑극단 일행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나는 그들의 순박한 마음씨에 따뜻함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나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한다. 나는 그들의 집까지 함께 가기로 한다. 연예인들은 각자 아마기 고개를 넘을 때와 똑같은 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유가노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가와즈가와 강이 흘러가는 쪽에 가와즈 마을의 모래밭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시모다까지 50리를 걸어가야 했다. 얼마 동안은 바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며 숨바꼭질을 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좀 험하긴 하지만 지름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걷기에 편한 큰 길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지름길이죠. 가파른 산길이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순식간에 일행이 뒤처졌다. 소녀 무이가 혼자서 옷자락을 높이 걷어들고 성큼성큼 나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소녀 무이는 너댓 발자국 좀 뒤에서 따라오면서도 그 간격을 좁히려고도 더 늘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산은 고요했다. 나도 도쿄를 알고 있어요. 꼬꼬경찰에 춤을 추러 갔었는데 어렸을 때여서 아무것도 생각나는 건 없지만요. 소녀 무이는 나에게 아버님이 계신지 고후에 가본 적이 있는지 등을 띄엄띄엄 물어왔다. 시모다에 도착하면 활동사진을 구경할 거예요. 죽은 아기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소녀는 북을 내려놓고 나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그리고 자신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려고 하다가 문득 내 발치에 구부리고 앉아서 하카마 자락의 먼지를 털어주었다. 왜 그렇게 빨리 걸어오셨어요? 물을 마시고 싶군. 찾아볼게요. 그러나 소녀 무이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10분쯤) 되어서 나머지 일행이 산 꼭대기에 당도했다. 내려갈 때는 나하고 에이키치가 일부러 뒤처져서 천천히 얘기를 나누며 출발했다. 한 마장쯤 걸어가니까 아래쪽에서 소녀 무이가 달려왔다. 이 밑에 샘터가 있어요. 빨리 오시라고 하면서 모두들 마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 그늘의 바위 틈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자, 먼저 마셔요. 손을 넣으면 흐려질 테고 여자가 먼저 마시면 더럽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 산을 내려와서 시모다가 나오자 수출 굽는 연기가 여러 군데서 보였다. 저기 길 건너 쪽에 수북이 쌓인 대나무 다발 좀 보십시오. 지팡이의 안성맞춤이겠는데요. 소녀 무이가 달려왔다. 제 키보다도 길고 굵은 대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지팡이로 드릴게요. 제일 굵은 것으로 빼왔어요. 안 돼. 굵은 것은 훔쳐왔다는 것이 곧 탄로나고 마니까 곤란해지지 않겠니? 빨리 갖다 놓고 와. 소녀 무이는 대나무 따발이 있는 곳까지 되돌아가더니 다시 달려왔다. 이번에는 가운데 손가락 굵기쯤 되는 대나무를 나에게 주었다. 나하고 에이키치는 10여 미터 앞서서 걷고 있었다. 그건 빼버리고 금리를 해박으면 되지 않아? 소녀 무이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돌아다 보니까
소녀 무인은 지오코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에 관한 얘기를 하는 모양이군. 지오코가 내 이가 고르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하니까 소녀 무이가 금 얘기를 꺼냈을 테지. 얼굴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마음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친숙한 기분이 들었다. 좋은 사람이야. 그건 그래.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감정의 흐름을 순진하게 거침없이 내뱉어 보이는 말소리였다. 나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상쾌한 기분으로 밝은 산들을 바라다 보았다. 눈꺼풀 속이 살그머니 아파왔다. 20살인 나는 나 자신의 성질이 고아근성으로 삐뚤어졌다고 냉엄하게 반성을 거듭하다가 그 숨막힐 듯한 우울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주로 여행을 떠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평범한 의미로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니.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일이었다. 산들이 밝게 보이는 것은 시모다의 바다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마을 어귀에 팻말이 있었다. 거린과 떠돌이 연예인은 마을에 들어오지 말 것. 고시아라는 여인숙은 시모다의 북쪽 어귀에 있었다. 연예인들은 같은 여인숙의 사람들과 떠들썩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역시 연예인과 광대 패거리들 뿐이었다. 시모다의 항구는 이와 같은 철새들의 소굴 같은 곳인지도 모른다. 내가 고시아를 나가려고 하자 소녀 무이가 계다를 나란히 놓아주었다. 활동사진 구경에 데려가 주세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나와 에이키치는 전 동장이 주인이라는 여관으로 갔다. 이것으로 내일 49지의 꽃이라도 사서 공양해 주세요. 나는 종이에 싼 얼마 안 되는 돈을 에이키치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내일 아침에 배를 타고 도쿄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비가 이젠 떨어진 것이다. 학교 사정으로 간다고 하니까 연예인들도 붙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는 혼자서 시모다의 북쪽을 향해 다리를 건넜다. 시모다 후지에 올라가서 항구를 내려다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고시아에 들러보았더니 연예인들은 닭고기 전골을 놓고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내일이 아기의 49제인데 가능하다면 하루만이라도 출발을 연기해 주시지 않겠어요? 학교 때문에 그건 곤란한데요. 그럼 겨울방학에는 모두들 나루터까지 마중하러 나가겠어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방에 지오코와 유리코만 남아있을 때 활동사진을 보러 가자고 하니까 지오코는 배를 눌러 보이면서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몸이 안 좋아요. 그렇게 멀리 걸으면 지치고 말 거예요. 소녀 무인은 나를 보자 사돈 마누라에게 매달려서 활동사진 구경을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다가 넋을 잃은 것처럼 말없이 내게 돌아와서 계다를 바로 놔주었다. 혼자라도 따라가게 해주면 좋을 것을. 에이키치가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현관을 나오는데 소녀 무인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내가 말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서먹서먹해하는 모습이었다. 아, 당신이 이렇게 떠나시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혼자서 활동사진을 보러 갔다. 여자 변사가 작은 전등 앞에서 설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곧 나와서 여관으로 돌아왔다. 창틀에 팔꿈치를 괴고 언제까지나 밤거리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운 거리였다. 멀리서 끊임없이 갸냘프게 북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까닭없이 눈물이 텀벙텀벙 떨어졌다. 일어나셨습니까? 출발하는 날 아침, 에이키치가 길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검정색 하오리를 입고 있었다. 여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금세 쓸쓸한 고적감을 느꼈다. 모두 배웅하고 싶어 했지만 어젯밤 늦게 잤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실례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오시라고 말씀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드릴까요? 나는 머리에 쓴 모자를 벗어서 에이키치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교모를 꺼내 구겨진 주름을 펴면서 둘이 웃었다. 선창가에 가까워지자 바닷가에 웅크리고 있던 소녀 무이의 모습이 내 가슴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사람도 오니? 소녀 무이는 머리를 저었다. 에이키치가 배의 승선표와 거룻배표를 사러 간 사이에 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았지만 소녀 무이는 물길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 할머니, 저 사람이 좋을 것 같군요. 맞벌이꾼처럼 생긴 사나이가 내게로 다가왔다. 저 학생, 도쿄로 가는 길 맞죠? 그 학생을 보니 믿을만해서 부탁하는데 이 할머니를 도쿄까지 모셔다 주지 않겠어? 불쌍한 할머님이시거든. 이번 유행성 감기란 놈 때문에 아들도 며느리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지? 이런 손자가 셋이나 남아있거든. 우리가 의논한 끝에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라고. 맥없이 멍청이 서 있는 할머니 등에는 젖먹이가 엎여 있었다. 밑에가 3살, 위가 5살쯤 되어 보이는 두 여자아이가 좌우편 손에 잡혀 있다. 나는 할머니의 뒷바라지를 쾌히 승낙했다. 거룻배는 몹시 흔들렸다. 소녀 무이는 역시 입을 다문 채 한쪽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새끼줄 사다리에 매달려 돌아다 보았을 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거룻배가 출발했다. 잘 가요! 겨울에 다시 만나요! 에이키치는 조금 전에 내가 준 모자를 손에 들고 흔들고 있었다. 훨씬 멀어지고 나서야 소녀 무이는 하얀 것을 흔들기 시작했다. 기선이 시모다의 바다를 벗어나서 이즈반도의 남단이 뒤로 사라져갈 때까지 나는 난간에 기대 서서 멀리 앞바다에 보이는 오시마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 무이와 헤어진 것이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선실로 들어갔다. 머리가 휑하니 비어서 시간이란 걸 느끼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 옆에는 소년이 있었다. 뭔가 불행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방금 어떤 사람과 헤어졌답니다. 나는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울고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다만 상쾌한 만족감 속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바다가 어느 사이에 저물었는지 살갗이 차가웠고 배가 고팠다. 소년이 대나무 껍질로 싼 보따리를 펼쳐 주었다. 나는 그것이 남의 것이라는 걸 까맣게 잊은 듯이 김초밥을 먹었다. 그리고 소년의 학생 망토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어떤 친절한 대접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은 아름다운 텅 빈 마음의 상태였다. 선실의 램프가 꺼져버렸다. 캄캄한 속에서 소년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면서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머리가 맑은 물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려서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달콤하고 상쾌한 기분이었다. 카와바타 야스나리 원작의 이지의 무희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